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 거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래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시장 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어제 국내 증시 그 상호관세 발효 제동 소식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연방법원에서 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 밖이다 해서 이제 효력이 상실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많이 올랐는데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굉장히 출렁였잖아요. 네. 상소법원에서 다시 조금 임시적으로 이제 1심이죠. 하급시 판결에 대해서 정지. 그러니까 다시 상호관세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기사 읽으면서도 헷갈릴 정도인데.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심에서는 그 관세 부과가 대통령한테 있는 권한이 아니다 했던 거고. 그렇죠.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예. 그래서 4월 2일 날 그 상호관세 부여가 이제 무효화되는가 싶었던 것인데 바로 항소를 했고 항소법원에서는 우리가 요거 판결 내릴 때까지는 그렇죠. 그 관세 부과 안 돼 했던 그 자체를 갖다가 인정 못 한다는 것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보기에 우리 국내에서 챗GPT 뭐 사용 경연대회 하면 우리 정민 앵커도 상위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셨잖아.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금요일까지 대법원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겠다. 금요일이면 오늘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심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그 항소법원에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해서 지금 효력 일종의 정지를 가처분 인용 비슷하게. 그래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 또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상호관세가 무력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가 바로 대법원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긴급구제?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판사 한 명이 이거를 전체 판사한테 회부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보수 성향의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래서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대법원에다가 대법원의 판결을 바로 요청했다 긴급구제를 이런 요청할 얘기인가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 판사 한 명이 전체 판사한테 회부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수 성향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법원에 공화당 쪽. 말이 보수 성향이고 말이 트럼프가 임명했다지만 일기 때 별로 안 도와주던데 트럼프. 어찌됐건 트럼프는 이제 그걸 기대하는 그걸 한번 거고. 기대한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랬거든요. 4월 2일 날뿐만 아니라 일기 때도 조금 가졌던 의문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오늘은 관세 얼마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저게 괜찮은 건가 싶었더니 결국 일이 터지긴 터졌는데 어쨌거나 향후 뉴스의 흐름 그리고 저 미국 사법부의 어떤 판결도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가 시시각각 바뀌니까. 그러네요, 진짜. 또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오늘 오랜만에 이분 모셔볼게요. 주식왕 찐쌤 채널 운영 중이신데 전 프랍트 트레이더 김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셨다.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셨구나. 예. 그래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금 저 뭡니까 우선 그래도 이것저것 오늘은 보니 AI 관련해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 전에 지금 어제 발생했던 이 관세 관련한 미 법원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됐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때부터 생각했던 건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물러날까? 안 물러나죠.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 관세 정책이 과연 구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상당한 법적 논쟁을 하게 될 거다. 근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상호 관세가 사라질 거다. 이런 거는 저는 이만큼도 기대한 적은 없고요. 기대한 적 없으시고. 근데 이제 법적 논쟁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은 제가 무역 상대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트럼프 별로 힘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협상력은
계속해서 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도 이제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관세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세를 가지고 하루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하루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막 이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받는 영향력 자체는 네. 점점 일기 때도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기 때와 유사하게 영향력은 감소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에서 이번에 이제 법적 이슈를 가지고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더 높아진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에 관한 노이즈를 가지고 시장이 받는 영향력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트럼프 행정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법관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현실적인 추측의 범위 그리고 요 정도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에 50% 관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시장이 나스닥 지수가 시장 열리기 전까지는 거의 3%의 급락을 했었는데 급락을 했었는데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1%로 끝났단 말이죠. 그랬죠. 근데 그거 한 달 더 유예는 장 끝나고 난 이야기인 거고요. 네.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전 같았으면은 이게 유럽의 50% 관세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충격적인 건 중국한테 30%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맞아요. 유럽 우방한테 50%? 네. 굉장히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시장에서는 영향력을 좀 이전보다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지난 3월, 4월 같았으면은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한 3, 4% 빠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던 그랬죠. 이슈인데도 네. 이렇게 1% 하락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제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신조. 타코 트레이드? 네, 타코 트레이드. 네? 타코 트레이드.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패가 별로 좋지 않은 포커 플레이어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 상대방이 세게 배팅을 하면 드랍 한다. 그래도 뭐 그렇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뻥카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래서 타코 트레이드라는 거 신조어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물론 이게 저는 항상 불안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주식 투자할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사람한테 매달릴 때 제일 힘들거든요. 사람에게 매달릴 때. 왜냐하면 제일 추측할 수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불확실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시장에서 감내해내고 받는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 같고 네. 그러면 현재 오히려 이제 하루하루의 흐름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움직여내고 있는 이 트렌드 자체에 조금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바로 지금 뭐 무역 파트너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락하고 있고 뭐 유럽 연합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대표단 꼭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협상력이 떨어졌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할 할 수는 수는 없으니까. 없겠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반증이라고 보이고 반증.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은 분들께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뉴스에서 멀어지고 그냥 시장이 어떻게 가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그냥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많이 생각이 합니다. 많을수록. 네. 아니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 가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김 대표님의 이제 뷰가 궁금한데요. 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어쨌거나 어제부터 우리가 최근에 코스피가 치고 올라온 게 아주 강했고 미국도 3대 지수 뭐 전고점 이꼬로 역사적 고점이기도 한데 이거 지금 경신하는 것도 뭐 며칠 내 걸음이면 가능해 보이는 레벨까지 왔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월가도 빤해요. 갑자기 엔비디아 전부 이렇게 전망치 목표의 주가를 높이는데 170 아니면 180이에요. 이게 무슨 인플레 시기에 가격표 올리듯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뭐 한 8,000원 하던 저기 뭡니까
뭐 짜장면 8,800원 해도 될 텐데 그냥 9,000원, 10,000원 올리듯이 왜 여기 175불은 없고 170불 하면 180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충 갖다 때리는 건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무슨 3,000 아니라 5,000피 얘기 막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제 쭉쭉쭉 가는 장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질문이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미국 할 것 없이 예. 그러니 글로벌 증시가 이제 그동안의 모든 걱정 다 털털 털고 이제 쭉쭉 가는 일만 남았느냐? 네. 아니면 그동안에 저점 대비 올라온 그 속도나 반등폭을 봤을 때 또 지금은 약간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느냐? 이제 답안지 2개 중에 택하신다면. 네. 두 개밖에 없어. 우선 그 정민 앵커님은 네. 저 꽤 한 3, 4주 전쯤에 우리 저녁 네. 오후에 네, 머니쇼 플러스에서. 네, 머니쇼 플러스에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한 표다라고 네네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3, 4주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대박이다. 그 제가 맞았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맞았어요. 근거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네, 그냥 근거는? 느낌적으로. 그냥 거기에 베팅하는 사람이 가장 작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쪽을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작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V자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농반 진반으로 네네. 말씀드렸던 거고요. 조금은 더 진중하게 아침이니까 진중하게 네.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불과 한 2, 3주 전부터 네. 지수는 한 요 반쯤, 3분의 1쯤 정도 회복한 상황이었었는데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유력 종목들로 있었단 말이죠. 어허. 근데 저는 항상 시장 볼 때 이렇게 그렇게 크게 전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시장의 흐름이 보여주는 대로 해석하고 네. 따라 그대로 대응하면 판단하겠다라는 되니까. 건데 네. 그렇게 보면 제가 이제 좀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지수는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고가를 내는 종목이 있다면 이건 좋은 장이다. 아 그래요? 네. 이 시장은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좀 많이 판단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V자형으로 회복을 하는 것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네. 실제로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지금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조금은 주춤주춤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고가를 낸 종목들이 의외로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제일 많아요. 아,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제일 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종목들은 아니네요. M7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네요. 그런 쪽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시장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작은 조정 말고요. 네. 큰 조정이 오면 예. 그 다음에 시장은 항상 주도주가 바뀌거든요. 아, 아하. 항상 주도주가 바뀌어서 예. 저는 요번에 장이 빠질 때 이제부터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근데 새로운 주도주가 이 정도 빠지면 항상 주도주가 바뀐다. 네. 바뀐다. 기본적으로 주도주의 컨셉이 바뀐다. 우리 4월 초에 봤던 그 정도면 빠진다는 것은 주도주 바뀔 수 있는 하락폭이란 예,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빠지는 요인까지 네. 트럼프 때문에 100%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가 빠질 이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네. 빠졌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주도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AI라는 큰 물결 자체는 네. 바뀌지 않았다. 다만 이전까지는 AI 투자라는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AI를 소비하는 예. AI를 수요하는 아. AI 소비의 사이클로 집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근데 이거는 저의 상상뿐인 예, 거고 예.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여 주느냐를 체크해 본다고 하면 가장 빠르게 고가를 낸 주식들이 다 소프트웨어 주식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AI를 소비하는 최종 매개체 예. 제품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세워왔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말씀은 나중에 이제 오늘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시장의 전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시장은 V자 형태를 회복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가를 낸 종목이 존재를 하고, 근데 이 고가를 낸 종목들이 어찌 보면 AI 소비라는 어떤 컨셉, 주도주의 컨셉을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가 내는 종목도 있고 주도주도 있는데
시장을 나쁘게 판단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좋게 판단할 수도 있다.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시장은 별론데 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는 뭔가 좀 시중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대기 매수세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시장이 좋다라고 보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게 수급으로 매수세가 있다 뭐 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이렇게 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똑같은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3, 4월 달에 빠질 때 많이 안 빠져야 돼요. 아하. 그래야 고가 내기가 쉽겠죠. 그래요? 예, 근데 많이 안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많이 안 빠진 주식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하신 그 원 AI 내에서도 주도주의 어떤 변화라고 네. 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증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미국 쪽인 얘기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이제 미국 쪽. 미국만 예. 먼저 예.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 최근 이런 시장은 저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수 관련 대형주는 지금도 엄청 부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지수 관련 맞아요. 대형주는 엄청 부진하고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주도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정의하는 기준에서 주도주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매크로가 특별하게 좋아지는 것은 없다. 다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는 산업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보통 이제 알파 장세 이렇게 많이들 이제 여의도에서 칭할 때는 이건 개별 종목 중소형 장세를 이야기하잖아요. 알파 장세? 네. 근데 저는 이게 대형주, 개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알파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게 최근까지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흐름이 상당 기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선방산 네. 하나였죠. 그러다가 이제 변압기 조금 있었죠. 전력 전선. 그러다가 쪽, 예. 최근 이제 원전까지 이제 변압기와는 좀 다르게 원전까지 확장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네. 랠리를 살짝. 보이는 그런 종목이 있죠. 그다음에 보면은 의외로 호텔, 여행, 카지노, 글쎄, 네, 글쎄. 예, 이쪽도 예. 좋아지고 있고 예. 그렇게 이제 개별 대형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가 사람들은 삼성전자 2차 전지에 집중하는 사이에 금융주까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금융주도 궁극적으로 금융주는 처음엔 저도 잘 체크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매크로에 해당하는 종목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매크로는 분명히 안 좋거든요. 네. 지난번 하늘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0.8%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전망을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내수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은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내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수가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고용부터 더 나빠지지 않는다? 아니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개선되고 같아요. 있다? 예, 개선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지난 4월달 지표로 상용임금 근로자 수의 신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근데 상용임금 근로자 수라는 게 뭐냐면 예. 정규직 채용이 제일 많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참 이게 체감이랑 다른데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이제 경제 지표에 나온 거니까 제가 거짓말은 안 그렇죠. 하죠. 글쎄 뭐 지표니까. 대표님이 예. 거짓말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표대로 읽어주시는 거니까. 예, 지표대로 그대로 읽었을 때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와 우리나라 내수 진짜 본격적으로 좋구나.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네. 이건 분명히 아닌데 수출은 여전히 지금 부진하고 앞으로도 부진할 예정인 거기다가 거잖아요. 건설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예.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내수 경기 쪽에서는 기대 심리부터 고용에서까지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예. 금융주를 보니까 내가 놓쳤구나라는 제가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달러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원달러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원달러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이유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수출주한테는 여전히 안 좋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예. 될 수는 없겠으나 내수에 관련한 지수 관련 대형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 보면 금융주 특히 이 중에서도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존재. 물론 거기에는 오늘 아침에도 계속 얘기했던 뭐 증시부야? 차기 정부에 대한 뭐 기대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네. 프라이싱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저는 많은 분들은 이 연방법원의 이거로 해석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연방법원과 한은의 콜라보였다. 멋진 앙상블이었다. 아, 어제 국내 증시 흐름은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창용 총재가 계속해서 이제 올해 성장률 낮추고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힌트를 줬던 게 뭐냐면 내년에 성장률은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은 네, 내년의 성장률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게 아침에 나왔던 연방법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 GDP 성장률을 올해는 하반기에 하향 조정 0.8%까지 조정하지만 부양적인 경기 금리 인하를 전개를 하면 내년에는 좋아질 수 있을 거다. 특히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그널들을 줬던 게 저는 어저께 우리나라 금융주가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리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 2차전지, 뭐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빅 랠리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개별적인 대형주의 상승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지 않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과정에서 재계 순위도 조금 바뀔 것 같고. 재계 순위. 네,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삼성, 현대, SK, LG 뭐 이런 네, 순서잖아요. 예. 최근에 SK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안에 한화가 하나그룹이 하나 딱 들어올 것 하나그룹, 같고 예. 지금 부진하고 있는 건 LG그룹이잖아요. 예, 예. LG그룹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뒤로 갈 것 같고 이런 재계 순위 변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잡아가는 데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주 LG를 살까 주 하나를 살까? 하나 그러면 하나 쪽으로 네, 그렇게 이제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도 참 이렇게 그룹 내에 그 산업 포트폴리오가 진짜 탄탄하네요. 다양하고 방산, 무슨 뭐 신재생 거기다가 옛날 한국화약이죠. 한국화약이죠. 예.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이 지금 가장 하나그룹의 최고 대장주라고 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에어로스페이스, 예. 원래는 삼성테크니였다는 거죠. 삼성테크. 맞아 예전에 한화 오션도 대우조선 해양이었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했는데 조선까지 하기야 요새 뭐 프로야구도 뜨겁게 달구는 게 아까 그 산업뉴스의 그 크보빵이 그거 아니에요? 한국 프로야구 KBO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빵인데요? 저 안 먹어봐가지고. 저도 빵을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티커가 지금. 스티커. 그 빵.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삼성테크니였는데 네. 왜 삼성테크니일 때는 별로였는데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돼서 물론 삼성그룹에서도 몰랐겠지만 예. 네 이런 것들도 좀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사점이 뭔데요? 왜 살짝 네. 뭔가 있는 듯이 말씀만 이게 하시고 이제 안 알려주세요.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네. 아니 그 앞서 그 미증시 이제 지금 국내 증시 얘기를 좀 주셨고 이제 개장 전에 저 미증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4월 하락 이후에 지금 주도주가 좀 바뀌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AI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이제 시세가 가고 있다. 근데 기존에 이제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팔란티어라든지 아마존 이런 쪽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팔란티어는 포함인 거고요. 아, 포함이고. 네 팔란티어는 포함인 거고 그리고 다른 쪽이 지금 가장 먼저 고가를 낸 종목은 독일 기업이긴 한데 미국에도 상장돼 있는 SAP. SAP. 예, SAP가 가장 먼저 고가를 내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따라서 팔란티어가 고가를 내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IBM도. IBM이 지금 IBM은 사실 되게 복합적 기업이긴 그렇죠. 한데 어닝을 보게 되면 실적 성장이 IBM이 2022년인가 2021년에 인수한 레드햇이라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는데 이쪽의 성장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IBM도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쪽의 흐름이 가장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이어질 문제가 아니라 사실 AI의 발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가 보통은 이제 챗봇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네.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이었고 그 다음 단계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네, AI 학자들이 맞아요. 정한 네.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 네. 그 다음에 피지컬 피지컬 AI, AI, 그리고 그 다음에 AGI 뭐 여기 이 단계로 간다고 하면 지금이 바로 제너레이티브 AI에서 에이전틱 AI로 가는 단계. 거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실제로 AI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 그 네. AI 기술을 활용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게 AI 에이전트. 예. 네. 근데 그런 AI 에이전트의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저도 이 단계 속에서 AI 소비를 먼저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되게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더 한 번 촉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소장님은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브리 스타일로 내 사진 바꿔줘. 아, 제가 해드렸어요. 네. 제가 빨리 해드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챗GPT의 유료 가입자 수가 폭증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내가 AI를 수요하거나 소비했다고 보기가 조금은 어려운데 챗봇은 우리가 무료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본격적으로 AI를 소비하는 단계, 수요하는 단계를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실제 시장에서도 네. 전개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보합권 예상됩니다. 양시장 지금 코스피가 2,722, 코스닥 735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KB금융이 0.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3,700원이고요. 현대차는 1.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188,000원. 이 가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HD현대중공업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기아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92,4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39,0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89,300원, 42,450원이고 HLB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55,000원, 펩트론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휴젤이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28,500원. 이 가운데 ABL바이오 최근에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선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ABL바이오가 오늘 3%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84,000원. 이 가운데 리가켄바이오도 오름세 예상되고 파마리서치, 레인보로보틱스는 보합권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단 보합권 예상되는데 글쎄요. 장중에 또 뭐 종목별로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이 엇갈릴 걸로 예상되네요. 예. 이제 그러니 여기서 가더라도 좀 뭡니까 이렇게 네. 잠시 벤치에 앉아서 좀 한숨 돌리고 물이라도 한 모금 하고 가야 되는 레벨 아닌가 싶은데 그때 우리 4월 9일 날 다른 데는 4월 7일이었고 우리는 4월 9일 날 저점 찍고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진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맞추시는 V자 반등. 얻어 걸린 겁니다. 아니, 이제는 뭐 정민회크뿐만 아니라 이제 출연하는 게스트 분들까지 저를 놀리려고 드시니까 당신 해봤어? 못 해봤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이니까 다들 보시기에 진짜 꼰대같이 보이나 봐 제가. 근데 어쨌거나 그때 이후로 19% 저점 대비 19% 쉼없이 올라왔다는 거 하고 또 저 같은 차트쟁이들은 또 별거 다 세려봅니다. 4월 9일 이후로 오늘이 34일째인데 이 34라는 숫자도 또 피보나치 숫자에 들어가는 뭐 11, 23, 58, 13, 21, 34라서 34일째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음봉이냐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무슨 다 왔다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막 갑자기 어제부터 해서 와 이제 다 끝나서 이제는 뭐 들어가면 무조건 먹는 거야 하는데
좀 그래요. 우리 코스피 50포인트 뛴 것도 그렇고 지수물 흐름도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과연 국채 수익률 안정 확실한가 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 이렇게 걱정이 많으니까 자꾸 놀림을 받는구나. 아유 영감이라면서. 예. 또 그런 뷰를 제시해줄 분도 필요하죠.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주도주가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기존의 주도주는 이제 AI 하드웨어 쪽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엔비디아인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 좋았고 어제도 보니까 시장 뭐 이렇게 좀 변동성 있을 때 맞아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예. 올랐단 말이죠. 엔비디아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이 포인트를 좀 다시 예. 또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제 기준의 네. 포인트긴 합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 네. 이제 그 AI 가속기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GPU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문형 반도체라는 ASIC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브로드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네. 딱 정확하게 6개월 동안 주가 퍼포먼스가 어땠는가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네. 근데 브로드컴이 플러스 40%예요. 그 사이에 네. 그렇게 올랐다고요? 예. 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을 엔비디아가 다시 극복할 수 있는가? 이제 저는 여기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주가 퍼포먼스의 차이를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는 AI 투자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끝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실적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이 투자의 포커스가 딥식 이후에 조금은 투자의 효율화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AI 수요, AI 소비, 에이전틱 AI 요 사이클과 맞춰지면서 이전까지는 AI 투자가 학습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중심으로 한 네. 투자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작년 말부터 올해부터는 이 투자의 방향이 학습의 방향이 아니라 추론에서 추론. 예. 그러니까 이 AI는 학습의 단계가 있고 답을 내는 네. 추론의 단계가 있는데 이제 추론 쪽의 투자가 더 강해지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AI 쪽의 연구기관들이 예상하는 시치로 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학습 쪽 투자는 연간 CAGR 기준으로 해서 3%대 정도인 것 같고 대신 추론 쪽 투자는 20%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브로드컴이랑 네. GPU를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게 직관적이시라고 네.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학습에서는 압도적으로 GPU의 역할이 커요. 그렇죠. 학습 단계에서는. 예. 네, 학습 단계에서는 GPU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큰데 추론의 단계에 가면 이 각각의 역할, 각각의 추론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GPU는 범용 반도체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반도체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는 건데 네. 에이직 반도체라는 건 뭐냐면 요 작업에 특화된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의 과정에서는 이 모든 작업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에이직 반도체의 효용이 더 높을 거다. 상대적으로 GPU보다 에이직 반도체가 전력도 더 덜 쓰기 때문에 네. 그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뭐 제가 AI 세상에 엔지니어로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주가가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퍼포먼스가 지난 6개월 동안 퍼포먼스가 마이너스 4%고 하나는 플러스 40%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실제 리얼 월드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 추론 그 시장에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3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지금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들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인하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상호 관세 발효와 관련해서 이제 1심 판결은 이제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에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간밤 나온 소식은 또 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일시 유예 그러니까 효력 정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다시 부활한 셈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대법원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일단 소폭 하락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2,713 그리고 코스닥도 735포인트 양시장 소폭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떨어집니다. 지금 56,000원, 55,9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4% 떨어집니다. 지금 209,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약보합권으로 102,500원. LG 에너지솔루션 1% 떨어집니다. 285,000원이고요. KB금융은 1% 올라갑니다. 103,900원. 현대차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2% 하락입니다. 지금 186,8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호가하는 분위기 다르죠. 1% 내림세입니다. 848,0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하락하고요. 기아가 지금 3% 약세입니다. 92,200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 소폭 내림세로 404,500원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상호관세 효력이 다시 부활됐다라는 소식에 좀 직격탄이 예상되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쪽이 좀 주가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큰 것 같아요. 특히 현대차 그룹주들 주가 흐름이 지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거래 연속 상승세입니다. 0.4% 오름세로 336,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각각 2%, 3% 약세로 87,500원, 그리고 41,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 그리고 펩트론도 하락합니다. 휴젤은 0.6%, 0.9% 상승합니다. 지금 328,5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좀 떨어집니다. 268,000원. 파마리서치 소폭 하락으로 44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강보합이고 ABL바이오 흐름 굉장히 좋네요. 지금 5% 강세입니다. 8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주들 흐름 좋았잖아요. 오늘도 올라갑니다. 은행주, 증권주 흐름 좋습니다. 은행주, 금융주,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2% 강세입니다. 19,6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1% 넘게 올라갑니다. KB금융도 1% 상승 중이고요. 그 밖에 제주은행, 또 IN금융지주도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기업은행도 상승세고요. 증권주 좋습니다. 상상인증권이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코리아에셋투자증권도 3.9% 올라갑니다. 미래센증권은 좀 떨어지고요. 한양증권,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다 2% 이상 올라갑니다. 미래센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무래도 많이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증권주 상승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도 약간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나이백이 상한가고요. D&D 파마텍도 3.2% 올라갑니다. 87,900원. 그리고 일동제약, 대화제약도 2%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펩트론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비만 치료제 말고요. 조금 그 밖에 좀 소외됐던 비만 치료제들이 오늘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자, 대웅제약도 올라가고요. 라파스, 사페론도 다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74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4억 원, 458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26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3억 원, 1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오늘 달러 환율 4원 90전 하락한 1,37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아요. 종목이 많고. 네,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이 한 2배 정도 돼요. 개장초 흐름이 또 주가 흐름이 또 음봉을 보이는 데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 그리고 글쎄요 이제 여기서 많이들 좀 황소들하고 곰들이 지금 또 승부처에 도달했다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저는 김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IBM도 한번 살펴보고 브로드컴도 살펴보고 이랬는데 거기다 혹시나 싶어서 니케이도 지금 개장초 많이 밀리길래 니케이 지수도 보고 전부요 크고 작은 이중천정 공방에 왔네요. IBM도 이렇게 최근에 전고점 근방에서 한번
막히고 이렇게 살짝 내려왔는데 황소들 입장에서는 이거 열어버리면 이제 여기서 고점이야 싶어서 고매도들 한번 또 쇼스퀴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브로드컵은 거의 이중천정 근처까지 오는 중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 뭐 뉴스가 막 급변하고 있고 급락 후에 급등이고 한 여기서 양쪽 다 그거 참 곰진영이나 황소진영이나 또 한번 휴가 가기 전에 한번 서로 팔 둥둥 걷고 한번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이럴 거면 물론 이제 그 김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무역 관련 이슈 때문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1심 판결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1심 판결. 네. 아. 그러니까 상호관세 제동을 왜 걸어가지고 제동을 사람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지금 그래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그 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시스템이 작동하네요. 거기는 뭐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주고받고 하는 느낌. 뭐 어쨌거나 독주는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는 거. 독주가 아마 전 세계가 조금은 의문을 가졌을 걸요. 이래도 되는 거야. 미국 대통령이 다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 싶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아까 AI 얘기 지금 계속 네. 이제 말씀 이어서 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확실히 추론 시장에서 에이직 반도체에게 엔비디아가 좀 자리를 약간 뺏긴 부분은 있는 것 같다. 이게 주가로도 보여진 것 같다. 또 이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부담이 뭐였냐면 내가 너무 엔비디아한테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는 이 구조 자체를 벗어나고 싶은 거거든요. 탈 엔비디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에이직 반도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 애플 같은 회사들이 브로드컴한테 우리 필요한 이런 반도체 있으니까 설계를 좀 해줘. 그래서 그 설계한 거를 TSMC가 찍어내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이 CSP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사람들도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흐름들이 다 최종적으로 맞물리면서 이게 AI 에이전트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봤어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 조금 요새 속상했던 포인트는 저도 엔비디아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속상했던 포인트는 실적 발표 이전에 사실 올해 1월이었으면 엄청 환호했을 것 같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5를 통해서 GB300이라고 우리 이 GB300은 추론에 완전 특화된 GPU입니다. 라고 신제품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 반응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적을 놓고 보면 실적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엔비디아가 이전처럼 추론 시장에서 뭔가 다시 헤게모니를 찾고 뭐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시그널도 명확하게 주지 않아서 사실 3% 정도의 상승이지만 음선 상승이었고 그다음에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을 때 브로드컴이 빠질까 안 빠질까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안 빠졌잖아요. 근데 올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구조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좋은 이슈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중동이랑 AI 투자 협약을 한 건 이전까지는 AI가 미국 내수였다면 AI를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건 엔비디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 반영이 될까? 이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주가상으로는 더 큰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럼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학습형이 아니라 추론형이니까 예를 들면 어디 여행 계획 세울 때 다 해주고 예약까지 해주는 게 AI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저도 뭐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공부한 바로 말씀드리면 예전 체프 단계나 제너레이티브 AI 단계에서는 제가 물어봐야죠. 나 일본 여행 가는데 어디 가면 뭘 봐야 돼? 뭐 일정 좀 세워줄 수 있어? 이제 요 정도가 단데 일정도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항공권 예약부터 루트까지 잡아주고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컴퓨터를 움직이는 AI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컴퓨터를 지금 예를 든 거 보니까 뭐 대단하네요. 비선해요 그냥. 근데 컴퓨터를 움직이는 AI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밑에 하부 AI가 있고 네. 네. 그거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AI가 있고 이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뭐 이제 사실 우리 이미 적용되고 있거든요. 네. 어디 콜센터 전화하시면 AI가 받아서 하잖아요. 예. 아, 그렇죠. 그거 아주 작은 의미에서 AI 에이전트거든요. 뭐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콜센터에 전화 받은 AI가 이쪽도 연결하고 이쪽도 연결하는 그래요.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게 작은 의미의 AI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AI 에이전트의 기능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던 거기까지가 이제 최종 단계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챗 GPT를 쓰다 보면 아쉬운 게 이제 어떤 내용 알고 싶거나 어디 사이트 좀 링크 좀 연결해줘. 그러면 링크 주소까지는 올려주는데 연결까지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어디 연결해서 전화 뭐 걸게 해주면 그것도 전화번호는 나오는데 그거 안 되는데 AI 에이전트에서 이제 그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AI로 활용하는 생활이 이제 실생활 다 왔다면 이게 더 그거는 수요가 많아지고. 절대 공짜로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돈 주고 쓰는 거죠. 돈 주고 써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B2B 시장이 있고 네. B2C 시장이 있겠죠. 근데 저는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B2C 시장이 더 뒤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런 작업을 다 하려면 예. 우리나라 다음 네이버 같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API를 이 AI들한테 다 열어줘야 돼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AI로 우리나라 거 뭐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이 아니라 오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API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B2B 단계에서는 네. B2B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있어서 B2B가 더 우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그걸 그럼 가장 잘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거. 왜냐하면 또 국방에서도 실제로 에이전틱 단계의 수준의 사실 여기를 완전 AI 에이전트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팔란티어가 되게 가까운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SAP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라는 회사도 서비스나우. 예. 예, 그런 회사도 유사한 형태로 에이전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보면은 우리가 다 엔비디아 실적만 봤는데 세일스포스 실적도 발표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세일스포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작년 하반기에 에이전틱 포스라는 AI 에이전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출시를 한 상황인데 이게 세일스포스는 잘 주가가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느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자 사이클에서는 이쪽이 좋대. 그러면 되게 굉장히 주가도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냥 이쪽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와 이러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소비 사이클로 가게 되면 좀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소비자에게 소구되고 수익으로 와닿고 실적으로 이어지는 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똑같은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주가 퍼포먼스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독일의 SAP나 네. 세일스포스나 네. 똑같은 영역은 아니지만 유사한 기업용 ERP 이쪽 영역이란 말이죠. 근데 SAP는 고가갱신이고 세일스포스는 굉장히 주가 많이 빠져서 못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AI 소비 사이클로 갔을 때는 종목 선정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종목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네, 이전에는 그냥 반도체 사 그럼 돼. AI 하드웨어 쪽 다 네. 오브젝트는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무작위적인 상승이 네. 보통 투자 사이클엔 그렇죠. 네. 투자 사이클은 그렇게 전개되는데 소비 사이클이 되면 정말 성공하는 제품이냐, 성공하지 못하는 제품이냐에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도 달라져서 주가 공부가 주식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구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어려운 단계의 투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김 대표님 보내드리라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하나만 지금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러면 그 AI 에이전트 재료로 지금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것 때문인 네, 건 근데 아니다. 대신에 좋아지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AIP를 AI들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애들한테 AIP를 제공할 때 공짜로 제공하지 않거든요. 네. 분명히 돈 받고 제공을 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